네, 안녕하세요. C++ 2일차 복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객체 지향 문법 그리고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훑어보고 가는 그런 어, 주차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OP가 뭔가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그런 객체 지향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객체를 지향한다. 그럼 객체가 뭔지 알아야겠죠? 객체는 상태와 행동을 가진 변수가 기술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의 기술적인 객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개념적인 객체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상태와 행동을 가진 객체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객체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사물들의 조화를 통해서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요. 저희 세계에도 모든 거는 객체입니다. 모든 거는 사물이고 모든 거는 사물이자 객체의 상태와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태와 행동이 자율적이냐,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어야 되는 수동적이냐에 대해서만 달라질 뿐 상태와 행동을 가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것도 스스로 전원을 켜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뭔가를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인공지능이 있긴 하지만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는 하나의 객체죠. 그리고 상태값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와이파이가 들어왔는지 블루투스가 연결되었는지 등의 무수한 상태값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행동이 되게 많습니다. 키보드를 눌렀을 때 A라는 키가 눌리면은 게임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검색창에는 A라는 문자가 입력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다. 뭔가 행동들이 있잖아요. 즉 모든 물체는 객체이고 이 객체는 상태와 행동을 가진다라는 게 우리 사람이 물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체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집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건 다 객체니까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똑같습니다. 이런 객체는 상태와 행동을 가지고 있고 이 상태와 행동을 가진 객체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더 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클래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객체는 상태와 행동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상태와 행동을 가질 때 어떤 그 상태와 행동에 대한 정의가 바로 클래스입니다. 즉, 모든 객체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이 되고 클래스에 명세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클래스는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정보를 구체적인 작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을 클래스라고 하고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한 객체가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물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클래스는 어떤 물체, 뭐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정보나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물체를 정의하기 위한 설계도, 즉 명세서고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그 객체는 명세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물체입니다. 즉 실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체처럼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도 이런 객체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고 볼 수 있고 똑같은 노트북, 뭐 똑같은 책이라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구성도 똑같고 전부 다 또 완전 똑같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은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입니다. 즉 낱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객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는 각각의 고유한 상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된 객체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객체는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체는 고유의 상태값을 가지고 있고 행동은 공유하지만 상태값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객체로 완전히 분리된 두 객체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객체를 생성하는 정의서, 즉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져야 되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적혀 있는 게 바로 클래스입니다. 접근 제어자는 무엇이냐면은, 접근 제어자는 C++에서 이제 들어온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어디에서 이 클래스의 요소들, 멤버 변수 또는 함수에 어디에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제어를 지정을 하는 게 접근 제어자입니다. 즉 그 바운더리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 제어자는 누가가 아니라 어디에서의 개념입니다. 즉 어디에서까지 접근을 허용할 것인가, 외부의 전역 변수인가, 아니면 자식의 멤버 함수인가, 아니면은 정적 함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정적 함수인가의 그런 위치들 있잖아요. 즉 이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게 접근 제어자고, 안에는 상태값과 행동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당연히 상태값과 행동에 대해서 접근 제어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접근 제어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Public, Protected, Privat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Public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외부의 전역 변수에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모도 접근이 가능하고, 전혀 생뚱맞은 클래스에서도 해당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그 객체로 하여금 클래스의 멤버 변수, 멤버 함수에 접근이 가능한 것이 퍼블릭입니다. 자, 프로텍티드는 뭘까요? 나중에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상속 관계에서 자식만 접근할 수 있다입니다. 즉 자식이 다른 CPP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어도 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의 멤버 변수 또는 멤버 함수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과 자식만 접근이 가능하고 자식의 멤버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프라이빗은 나 자신, 즉 내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C++ 같은 경우에는 헤더 파일하고 CPP 파일하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CPP 파일이 곧 헤더가 이제 참조를 하게 되죠. 헤더를 인클루드 하게 돼서 위쪽에는 이제 클래스 선언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CPP 파일에는 그 코드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CPP 파일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게 프라이빗 접근 제어자입니다.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접근 제어자가 있고, 접근 제어자는 어디에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건지에 대한 제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디에서 접근하는지에 대해입니다. 누구도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누구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식의 멤버 함수 안에서만 부모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에 따라서 어디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객체 생성, 스택과 힙의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객체 생성이라는 것은 곧 클래스에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세계의 물체인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객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이제 필요한 상태값과 기능을 가진 객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 객체를 스택과 힙에 각각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객체를 스택에 생성을 하면은 스택에 똑같이 생성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나 구조체에는 모두 그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시점에 함수 안에 있는 지역 변수인 객체를 확인을 하고, 이 객체는 클래스만큼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의 개수, 그리고 뭐 상속받았으면은 뭐 상속받은 부모의 멤버 변수의 개수, 그리고 뭐 가상 테이블이 있으면은 가상 테이블에 대한 크기까지 다 참작을 해서 확인을 해서 이 객체는 크기가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미리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의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왜냐, 데이터 타입이니까. 데이터 타입은 크기와 현재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 즉 변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주소로 접근했을 때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어떻게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되기 때문에 항상 그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스택이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택이 생성을 하게 되면은 지역 변수로서 함수 안에 이제 선언이 되게 되고요. 함수 안에 선언이 된 객체는 객체의 생성과 소멸은 결국에는 함수의 생성과 함수의 호출과 소멸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 왜냐, 지역 변수와 똑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수가 실행되면서 어떤 지점에서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그 객체가 지역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따로 지워주지 않아도 함수가 종료될 때 객체의 소멸자가 호출이 되면서 이제 삭제가 된다. 즉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스택이 아니라 힙에다가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객체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만 스택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즉 왜냐면은 동적 할당을 힙에다가 생성을 한다는 건 객체의 크기만큼 동적 할당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동적 할당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할당받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로 참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는 어디에 있느냐? 스택에 있습니다. 즉 스택에는 포인터의 크기만큼의 그냥 포인터 변수 하나만 선언이 되어 있고, 타입이 뭐든지 간에 포인터 변수는 64비트 운영체제 기준 8바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8바이트 변수가 스택에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힙에다가 실제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생성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스택에 있는 포인터가 참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힙에다가 객체를 생성한 거고, 이 경우에는 해제를 내가 해줘야 됩니다. 해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힙에다가 할당받은 메모리는 함수의 호출과 종료 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할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도 프로그래머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함수가 종료가 되면서 지역 변수인 포인터가 날아가게 된다면은 더 이상 그 메모리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꼭 할당을 했으면 해제를 해줘야 된다. 즉 힙에다가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는 실제 클래스의 크기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힙에다가 할당을 하고 멤버 변수들을 배치를 하는데, 이 힙이라는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터는 스택에 생성이 된다. 이 스택은 실제 객체가 생성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를 참조를 하고 있고, 시작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이 포인터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포인터는 함수의 호출과 종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만약에 함수가 종료됨에 따라서 삭제가 된다면은, 사라진다면은 더 이상 이 힙 공간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지고, 이 경우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게 많네요. 네, 일단은 객체 배열하고 여기까지 좀 잘랐다 가겠습니다. 자, 객체 배열은 뭐냐 라고 봤을 때 이제 배열을 생성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객체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을 생성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나뉩니다. 즉 실제 배열에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클래스의 크기만큼의 각각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서 연속적으로 배열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1차원 배열의 객체 배열이라고 하고요. 이 1차원 배열이 아니라 결국에는
포인터로 참조할 수 있는 객체 배열이고요. 또 그 객체의 포인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 에스터리스크의 개수의 차이인데, 이 에스터리스크 개수는 즉 그 배열을, 힙에 생성된 그 배열을 참조하는 포인터의 타입을 나타낸 건데, 첫 번째 에스터리스크가 하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은 배열의 시작 주소, 즉 요소의 주소이고, 그곳으로 갔을 때는 실제 객체가 있다라는 것이 보장될 때 이제 포인터 하나를 사용을 해서 바로 이제 인디렉션 한 번이면은 실제 객체로 접근을 하는 거고, 인디렉션이 두 번이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인디렉션은 똑같습니다. 1번, 2번인데 첫 번째 인디렉션은 1번 인디렉션과 똑같습니다. 즉 내가 배열의 요소로 접근을 해요. 배열의 요소도 주소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셋 개념으로 포인터로 배열의 요소에 접근을 합니다. 배열의 요소에 접근을 했는데 거기 있는 값이 뭐다? 객체가 아니라 8바이트짜리 포인터입니다. 그러면은 그 포인터가 또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곳으로 한 번 더 인디렉션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인디렉션 할 때 이제 실제 그 객체를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경우에는 내가 배열의 요소의 주소로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했는데 그곳이 알고 보니까 객체의 시작 주소인 거죠. 첫 번째 멤버 변수를 내가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객체의 멤버 변수들에 접근을 하면서 또는 멤버 함수로 호출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접근했는데 그곳에 포인터가 있다. 그곳에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인디렉션 해야 돼서 이렇게 두 개, 에스터리스크 두 개로 포인터의 포인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참조하는 배열을 생성할 때는 그냥 클래스명 이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거든요. 클래스명 한 다음에 여기다 10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이 클래스의 크기만큼 요소 하나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클래스의 크기가 40바이트다. 그러면은 총 40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잡히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실제 객체를 생성을 해서 넣어주거든요. 이 객체가 초기화된지 안 된지는 모르지만 모든 객체들에 대해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실제 그 크기만큼 할당을 한 다음에 객체를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디렉션 한 번, 즉 배열의 요소에만 접근을 하면은 그 요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메모리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클래스의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고, 이런 객체가 메모리 공간에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셋 개념으로 한다면 한 번에 클래스 크기만큼 건너뛰게 되겠죠. 즉 10개를 할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작 주소 플러스 5를 하면은 여섯 번째 객체에 접근을 하겠죠. 왜냐면은 5가 의미하는 것은 이 클래스의 크기 곱하기 5이기 때문에 총 그만큼의 40바이트 클래스라면 총 200바이트를 이동한 그 시작 주소고, 이제 거기가 이제 여섯 번째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객체의 생성자가 각각 호출되면서 각 요소의 객체가 생성이 되고, 배열의 크기 역시 클래스의 크기 곱하기 배열의 요소의 개수, 즉 클래스가 40이라면은 40 곱하기 10해서 총 40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 할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클래스가 즉 객체가 저장될 수 있는 객체의 포인터가 저장될 수 있는 배열 10개를 만드는 겁니다. 자, 앞전에 객체 생성할 때 힙에다가 객체 생성을 할 때 힙을 참조하는 포인터는 스택에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택에 생성되는 포인터가 배열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배열의 크기는 몇일까요? 10개를 생성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80바이트죠. 왜냐하면은 객체의 크기가 얼마든지 간에 이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이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의 크기는 8바이트로 고정입니다. 이 포인터의 크기는 내가 실행하는 운영체제 플랫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64비트 운영체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바이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바이트짜리 포인터 10개를 가질 수 있는 배열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따로 생성자가 호출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의 포인터를 담을 수 있는, 그냥 일반 변수 10개 담을 수 있는 배열이 생성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포인터는 배열 타입의 포인터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똑같이 new 써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명 한 다음에 명확하게 여기 이게 들어가야 에스터리스크 들어간 다음에 10 이렇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 타입의 포인터를 10개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생성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배열을 할당을 받으면은 실제로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 배열에다 하나씩 포인터를 저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각각의 포인터는 메모리 공간에 다른 곳들에 이제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한 번 더 인디렉션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의 포인터로 받아주는 거고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생성할 때는 이렇게 new로 한다는 점, 나중에 이제 new하고 delete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new로 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elete와 delete 배열 첨자의 차이인데요. 일단 delete가 뭔지를 좀 봐야 되죠. 이 delete들이 뭔지 보면은 결국 delete는 프리 함수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프리 함수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는 작업을 delete로 하게 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객체가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객체는 상태값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값에 당연히 포인터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동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를 내가 참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객체 안에서 동적으로 어떤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작업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상태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동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객체가 해제될 때, 즉 스택에서 지역 변수로 생성된 객체든지 간에 뭐 함수의 종료가 곧 객체의 소멸이겠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힙에다가 생성한 객체 간에 똑같습니다. 모두 소멸자라는 걸 소멸자가 호출이 돼요. 즉 객체가 소멸될 때 소멸자라는 걸 호출이 되고, 이 소멸자에서 진행하는 작업은 뭐냐? 내부적으로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는 겁니다. 즉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해제하는 것과 객체가 상태값으로 가진 포인터의 메모리 주소를 해제하는 건 서로 다른 거예요. 만약에 객체가 상태값으로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외부에 이제 스택에 참조하고 있던 포인터만 해제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메모리 공간은 누가 해제해 주죠? 저 누수죠. 왜냐면 해제가 안 됐으니까. 그때 이제 이 객체, 즉 객체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생성된 메모리 주소를 딜리트로 전달을 해서 해제를 하게 되면은 그 객체 내부에 또 할당받은 포인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해 주기 위해서 소멸자라는 걸 호출을 해서 객체가 소멸되기 전에, 즉 큰 물체가 사라지기 전에 그 내부에 있는 작업들을, 내부에서 이제 필요한 위험한 작업들을 먼저 다 진행을 해주는 게 소멸자고, 소멸자가 호출된 다음에야 객체가 실제로 해제가 된다. 그 메모리 공간이 마지막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풀이랑은 다르게 소멸자를 호출해준다. 객체의 소멸자를 호출해줘서 그 소멸자로 하여금 이제 내부적으로 해제할 메모리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딜리트를 말씀을 드렸고, 이 딜리트와 배열 첨자 딜리트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딜리트 용법이 여기서 한 다음에 객체명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럼 결국에 전달하는 거는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 값이에요. 자, 그럼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객체의 메모리 주소만 하나 전달받아서 객체의 소멸자를 호출한 다음에 그 객체 하나만 지우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체 배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객체 배열을 객체들을 10개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든 객체의 포인터를 10개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든 각각의 객체가 모두 10개씩 생성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객체만, 즉 이 메모리 공간,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 만약에 배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각 요소겠죠. 각 요소의 첫 번째 요소, 0번째 요소만 전달을 해서 딜리트를 하게 되면 나머지 요소 1번부터 9번까지의 인덱스에 담겨 있는 객체들은 누가 해제해 주나요? 시작 주소만 사라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 첨자 딜리트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달받은 메모리의 주소 하나만 해제를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배열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배열의 0번째 메모리만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0번째 메모리만 해제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9개는 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소멸자가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누수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열을 써주면은 각 요소마다 객체가 생성되어 있으면은 객체의 소멸자를 호출을 해주고, 객체의 소멸자를 호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객체 소멸자로 호출해서 객체를 완전히 지워준다. 각 요소마다 지워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전달받은 하나만 지워주고, 얘 같은 경우는 전달받은 주소에서부터 오프셋이 뛰면서 모든 객체를 지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객체 소멸자로 호출해서 객체를 지우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객체도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딜리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뉴하고 딜리트 그리고 말록의 차이를, 말록 프리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자, 뉴 딜리트, 말록 프리 차이. 결국 뉴나 딜리트도 우리가 쓰이는, 이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되게 키워드처럼 쓰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산자 함수예요. 즉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new 딜리트 할 때, 말록 프리 할 때 모두 함수가 호출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말록 프리 같은 경우는 C 언어 문법이기 때문에 C 언어에는 클래스가 없어요. 클래스의 특징은 뭐죠? 그렇죠. 상태값과 동작을 가지고 있고,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라는 걸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객체가 생성될 때 뭐가 호출되죠? 그렇죠. 생성자가 호출이 되죠. 이 생성자를 말록 같은 경우는 생성해주지 않습니다. 호출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는 그냥 사이즈만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그 사이즈에 대해서 메모리 공간을 찾아서 할당을 하고, 그리고 그 할당된 메모리 공간의 시작 주소를 포인터로, 보이드 포인터로 반환하는 역할만 합니다. 하지만 new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new 해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내부적으로는 말록으로 할당을 해요. 공간을 말록으로 할당하는데 그 과정 전과 후에 말록이 해주지 않는 걸 자동적으로 두 가지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말록으로 공간 할당받기 전에 그 클래스, 즉 new 뒤에 오는 실제로 생성되는 인스턴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주게 되고요. 인스턴스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그 클래스의 크기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기를 따로 넣어주지 않고 클래스만 넣어줘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클래스에 맞게 사이즈가 배정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클래스의 크기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크기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말록을 호출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그 객체를 참조할 변수 있잖아요. 즉 스택에 생성되는 지역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캐스팅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서, 캐스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캐스팅을 진행을 해서 그 타입으로 포인터를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new와 말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후로, 말록 전후로 뭔가 기능이 더 추가된 게 new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진행을 해주는 건 뭐냐? 생성자를 호출하고 클래스의 크기를 파악을 해서 따로 이제 크기를 넣어주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을 말록으로 그 측정한 크기만큼 말록으로 할당을 한 다음에 실제로 참조하는 객체의 타입에 참조 변수의
타입에 맞게 캐스팅을 진행을 해서 포인터를 반환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류의 하는 일이고요. 말록과의 차이고요. 그다음 딜리트 같은 경우 역시 먼저 소멸자를 호출을 하고 전달받은 포인터를 해제를 해주게 됩니다. 즉 딜리트 같은 경우는 소멸자로 호출하는데, 소멸자로 호출해야 되는 이유는 객체 내부에 상태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포인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가 혹시라도 동작 할당을 해놨으면은 그 소멸자를 호출하면서 내부에서 객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포인터도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멸자로 호출해서 내부에 그런 해제 작업을 먼저 소멸자에서 진행을 한 다음에 해제를 하는 게 이제 딜리트의 가장 큰 차이고요. 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열, 객체 배열을 해제를 할 때는 프리 같은 경우는 포문으로 일일이 다 그 안에 있는 요소를 가져와서 요소의 주소를 넣어주고 해제를 진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즉 포인터를 포문으로 돌려서 해제를 했어야 됐지만,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배열 첨자 문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여기다 객체명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안에 이 객체의 시작 주소, 즉 전달받은 주소로부터 각각의 그 크기만큼 이제 객체의 소멸자를 각각 호출해서 따로 포문을 돌리거나 할 필요 없이 내부적으로 해제 작업을 전부 다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해제 작업이란 소멸자로 호출하고 객체를 삭제하고 소멸자 호출하고 객체 삭제하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